뭐 주택 가격을 굳이 비싼 10억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주담대 5억을 받고 선순위 주담대 5억이 딱 있으면은 어쨌든 주택 가격은 10억이니까 여기 전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로 전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 임차인도 이런 집엔 잘 안 들어가죠.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사실 혼 관계인 부부는 매수자가 LTV 50%니까 5억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배우자는 4억 전세 들어오는 거거든요. 4억 전세 들어올 때 전세 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필요 없죠. 어차피 결혼한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인인데 이걸 세팅해 가지고 LTV 82에서 90% 이상의 그 풀 레버리지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요. 올해 8월 말까지.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밴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은 혼외 출산이 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법적으로 혼인 중에 자식을 낳으신 분이 우리나라의 거의 98%였는데 22년부터 이게 증가하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엔 역대 최대인 5.8%로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혼인 외 출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혼인 외 출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일부 이런 출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이제는 꼭 결혼해야 출산하는 건데 결혼 안 해도 출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인식이 약간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2008년, 그러니까 17년 전 인식 대비 지금 인식은 좀 달라졌지. 아니, 나도 그 정도 인식은 달라졌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인 외 출산이 쉽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식이 여전히 타이트하냐면은 이제 부부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뭐 아빠가 없는 그런 한부모 가정의 아이라고 하면은 자식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커뮤니티의 그 타이트함을 생각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로 출산율, 우리 채널에 출산율 계속해서 다뤄왔었지만 출산율도 비트코인처럼 반감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생아가 2012년에 48만 명 태어났는데 24년에 정확히 그 반이 24만 명이 태어났어요. 00년에는 60만 명대 후반이 태어났는데 2036년이 되면은 저희의 느낌으로는 여기서 다시 또 줄어가지고 이제 한 12만 명 정도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내려가고 있고 합계 출산율 0.75명입니다. 근데 0.7에서 0.75로 0.03 늘었는데 0.03 늘었지만 그 미세하게 는 거에서 혼외 출산이 늘다 보니까 마치 혼외 출산을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23만에서 23만 8천으로 이제 8천 명 늘어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게 전년비 8% 늘어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수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0.0으로 늘긴 했지만 많이 감소를 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부동산 때문에 혼인신고 안 하는 부부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근데 그거 중에 코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뭐 주택 가격을 굳이 비싼 10억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주담대 5억을 받고 선순위 주담대 5억이 딱 있으면은 어쨌든 주택 가격은 10억이니까 여기 전세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로 전세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전세 임차인도 이런 집엔 잘 안 들어가죠. 선순위 대출이 있는데. 그런데 결혼을 안 한 사실 혼 관계인 부부는 매수자가 LTV 50%니까 5억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배우자는 4억 전세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걸 원래 가격 100을 꽉 맞춰가지고 5억 대출 5억 전세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4억 전세 들어올 때 전세 대출 받으면 되니까요. 전세 대출 받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요 없죠. 어차피 결혼한 사실혼 배우자가 임대인인데. 그래서 이렇게 100%를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선순위 5억을 받으면은 근저당을 110%를 잡으니까 6억이 잡히는데요. 근데 여기서 4억 전세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4억 전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4억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그 또 80% 대출을 받으니까, 그리고 중개청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 100% 대출해 주는 거 아시죠? 3억까지는. 하여튼 얼마를 받든 대출 금액을 받고 이걸 세팅해 가지고 거의 풀 레버리지, 퍼센티지로는 82%에서 90%인데 LTV 82에서 90% 이상의 그 풀 레버리지를 했었어요. 언제까지? 8월 말까지요. 올해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1주택이면서 자기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두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런 비혼 가구가 22년부터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통계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출산 통계에서. 근데 8월 28일부터 어떻게 바꿨냐? 9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아까 케이스에 그래서 본인이 5억 빌렸죠? 그럼 60% 잡잖아요? 그러면은 90을 넘으면 안 되니까 전세는 3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3억 받으면 37, 21, 2억 1천만 원 빌리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5억 빌렸고 여기 2억 1천만 원을 빌린 거니까 근저당 20% 할증 때문에 7억 1천만 원을 빌리게 되는 건데, 이게 규제지역에서도 어쨌든 규제지역 여러분 지금 LTV 40이지 않습니까? 규제지역 LTV 40이지만은 이 방식을 쓰게 되면은 어쨌든 LTV 70을 넘기는 형태로 대출 세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이제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지금도 계속해서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혼 출산 뉴스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 요즘은 결혼하고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는데, 결혼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제 출산을 하다 보니까 비혼 출산이 통계로 잡혀가지고 저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구 출산 전문가분들은 어떤 식의 해석을 하냐면 한국인의 인식 구조가 달라져가지고 비혼 출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서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혼인하고도, 사실혼인데도 안 하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예,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때 21년 말에 뭐가 개정이 됐냐면은 한부모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공 중에 한부모 특공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 특공 아시겠지만은 신혼부부 특공은 7년이라는 신혼부부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또 이것도 결국 가점으로 가는데 자녀 수가 많아야 돼요. 자녀 수가 많아야 되는데 자녀 2명 낳은 신혼부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나 한부모 특공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면서부터는 거기로 빠지는 물량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특공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혼 관계에 그 유자녀 가구는 엄마가 되겠죠. 이분은 한부모 특공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임차인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남편이 임대인이고 본인은 임차인인데 근데 한부모 임차인인 거죠. 한부모 임차인이라면은 이제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이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난인 것 같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말에 보면은 사실혼이지만 한부모 신혼특공의 부정청약이 천태만상이라는 기사가 비주워치에서 작년 11월 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제이 씨는 2주택을 수요한 돌싱 남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2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냥 사실혼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이 씨가 그 2자녀 남편의 자녀를 혼외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신혼부부 특공에서 한부모 특공을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산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례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아니라 9개 단지에 계속해서 각각 청약을 했다는 건데 이런 케이스가 이제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게 많이 캔슬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장 관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된 건데요. 모두가 이런 건 아니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도 실업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고 있지만은 그 오리배를 가르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실업 상태도 아닌데 실업인 것처럼 조작해서 이걸 받아 타먹는 그거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부모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 한부모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악용하는 애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런 게 바로 그 범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감독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부분을 진짜 다 조사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선순위 대출금이 있는데 후순위 전세 대출이 간 모든 주택 데이터가 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그냥 사실혼 관계를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국토부가 다 데이터가 있는 거고 국토부랑 금융이랑 그냥 손잡으면 다 알아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돌고 돌아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우리나라에 있어서 혼인, 저출산, 그 다음에 또 출산과 관련해서 주택을 받기 위해서 30대, 40대 분들이 이렇게 제도 시스템을 악용이든 활용이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 모두 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간입니다. 근데 주택 시장이 지난 5, 6월에 어마어마한 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떠가지고 막 또 5년치 랠리 다 땡겨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거에서 또 막 연착륙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애초에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가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크아웃 시대에 각자 어쨌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다들 잘 적응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일부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고쳐야 되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부 부처 요즘에 보시면은 기재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토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사람이 됐던지 간에 과거 장관들 다 보시면은 이런 사회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강남에 자가주택 한 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자가주택 한 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이 제일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가 지집 가격을 어떻게 깎아내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관리들 다 채워놓은 다음에 그냥 똘똘 모여가지고 서울 강남 집값 유지하자 카르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 딥스테이트 자기 집값 올라가고 다른 지역 다 무너지는 그런 제도 절차를 되게 꼼꼼히 쓰고 자기는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피해 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거 다 찾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토부 장관도 이제 이름은 절세라고 하지만은 절세 방식으로 자녀에게 돈을 준 게 4억 7천만 원인데 4억 7천만 원이라는 애매한 금액, 왜 5억도 아니고 4억 5천도 아니고 5천 단위나 억 단위로 보통 자녀한테 가는데 4.7억 이렇게 정확히 간 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가는 이유는 그냥 현재 상증세법상 시장 이자율이랑 내가 증여한 금액의 그 이자율이 1,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출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4.7억을 사실상 증여한 셈이지만 증여세법이나 이런 법상에서는 그게 그냥 절세를 한 거지 탈세를 한 건 아니도록 법기술 세팅이 된 거고 이자가 1,000만 원까지라는 게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나오지만 코어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자가 1,000만 원이면은 2%포인트의 그 이자 마진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5억이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자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10년 단위 기준으로 줄 수 있는 돈들이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2천만 원이고 성인 자녀 기준으로는 5천만 원씩 1억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여법 이쪽을 더 뜯어보게 되면은 이자 차이 1,000만 원 이내까지는 증여로 안 보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억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세를 한 걸까요? 아니면은 절세라는 탈을 쓴 탈세를 한 걸까요? 탈세가 절세라는 이름으로 그냥 탈바꿈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여세법에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증여세법에 들어있는 이런 미세한 항목들은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기재부 세제실이 만든 거고 국세청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해놓는 거고요. 그냥 우리 같은 월급쟁이만 2000년대에는 35% 소득세율인데 지금은 45% 소득세율을 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진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피크아웃이고, 피크아웃 하면은 어차피 2030년까지는 짱짱해 보이겠지만 35년부터는 이제 그냥 제로 성장이고 35년부터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같이 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어서 빨리 해지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튼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에 너무 그렇게 막 유관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취득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열해가지고 남이 사라고 하니까 무조건 사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돈은 달러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미국 지수와 액티브 ETF 등등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그 집 이상의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강남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눈을 어차피 지금은 서학개미 시대가 열렸고 눈을 앞으로 더 크게 여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요. 집은 많고 돈이 없는 건데 그 얘기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자기 소득을 꾸준하게 불려야 되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자산을 막 무리해서 따라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